부채 비율 완전 정복 1강. 부채 비율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투자 지표를 공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PER, PBR, EPS, BPS, ROE, ROA 이렇게 하나씩 공부했습니다. ROE에선 기업이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지 살펴봤습니다. ROA에서는 기업이 전체 자산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지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많은 자산을 만드는데 기업은 빚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투자 지표가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부터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장도 필요합니다. 기계도 필요합니다. 직원에게 급여도 지급해야 합니다. 원재료도 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 돈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돈을 조달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먼저 공급받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앞으로 갚아야 할 경제적인 의무를 쉽게 부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본은 무엇일까요? 기업의 자산이 모두 빌린 돈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주주가 투자한 자본도 있고 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벌어 내부에 쌓아놓은 이익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채가 남에게 갚아야 할 몫이라면 자기 자본은 기업의 자산 가운데 주주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과 비교해서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기업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1,000억 원입니다. 부채도 1,000억 원입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은 100%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자본 100원을 기준으로 부채도 100원 정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B 기업입니다. 자기 자본은 1,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부채는 2,000억 원입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은 200%입니다. 자기 자본 100원을 기준으로 부채가 200원 정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채 비율이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자기 자본과 비교했을 때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공부할 내용입니다. 기업은 성장하기 위해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공장을 새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설비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업 기회가 있는데 자기 돈만 모일 때까지 기다린다면 성장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부채는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입니다. 가상의 기업을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새로운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공장이 잘 돌아갑니다. 매출이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부채를 활용한 투자가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감소합니다. 영업이익도 줄어듭니다. 현금도 부족해집니다. 하지만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도 갚아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부채가 있다, 없다,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부채 비율이 낮으면 무조건 좋을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매우 낮은 기업이 있습니다. 빚이 거의 없습니다. 안전해 보입니다. 실제로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이 충분한 투자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성장 기회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업 자체가 축소되면서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 비율이 높으면 나쁘다, 부채 비율이 낮으면 좋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왜 그런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ROE와 ROA 공부가 여기서 연결됩니다. 우리가 부채 비율 전에 ROE와 ROA를 공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ROE는 자기 자본을 기준으로 수익성을 봅니다. ROA는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수익성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은 ROE는 굉장히 높은데 ROA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질문했습니다. 왜 차이가 클까? 부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그 질문을 부채 비율을 통해 더 깊게 공부하게 됩니다. 투자 지표가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가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돈을 많이 넣고 대출을 조금 받아 집을 샀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 돈은 적게 넣고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샀습니다. 겉으로 보면 두 사람 모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금리가 상승하거나 소득이 줄어들거나 집값이 크게 떨어진다면 대출이 많은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도 비슷합니다. 자산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만들기 위해 부채를 얼마나 사용했는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부채 비율은 안전성을 보는 출발점입니다. 기업을 분석할 때 우리는 수익성만 봐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이 버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재무 구조를 가지고 그 이익을 만들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매출이 좋습니다. 영업이익도 좋습니다. ROE도 높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지나치게 많다면 경기가 나빠졌을 때 기업의 위험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기업의 재무 안전성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출발점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부채 비율 하나만 봐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도 원칙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ROE를 공부할 때도 숫자 하나만 보지 않았습니다. ROA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채 비율 역시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채가 왜 증가했는지, 차입금은 얼마나 있는지, 현금은 충분한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영업활동에서 현금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은 어느 정도 부채를 사용하는지, 이런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앞으로 10강까지 하나씩 연결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강 핵심 정리. 오늘은 5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부채는 기업이 앞으로 갚아야 할 경제적인 의무입니다. 둘째,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과 비교해서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셋째, 자기 자본이 1,000억 원이고 부채가 1,000억 원이라면 부채 비율은 100%입니다. 넷째, 부채 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부채를 이용해서 더 큰 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업도 있습니다. 다섯째, 중요한 것은 기업이 왜 부채를 사용했으며 그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부채 비율은 빚이 많고 저금을 보는 숫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어떤 재무 구조로 사업하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이제 기업의 숫자를 볼 때 얼마나 버는가뿐만 아니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중 얼마나 빌려서 사업하고 있는가까지 함께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2강에서는 부채 비율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부채와 자기 자본을 이용해 부채 비율을 직접 계산하면서 100%, 200%라는 숫자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부채 비율 완전 정복 2강. 부채 비율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1강에서는 부채 비율이 무엇인지 공부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쉽게 말해서 기업의 자기 자본과 비교해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오늘 2강에서는 부채 비율을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산된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채 비율의 계산 원리. 부채 비율은 부채 총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부채 총계, 그리고 자기 자본. 부채 총계는 기업이 갚아야 할 전체 부채입니다. 자기 자본은 기업의 자산 가운데 주주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이 부채 비율입니다. 가장 쉬운 예부터 보겠습니다. A 기업이 있습니다. 부채 총계가 1,000억 원입니다. 자기 자본도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을 1,000억 원으로 나누면 1입니다. 여기에 100을 곱하면 부채 비율은 100%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자본 100원을 기준으로 부채도 100원 정도 있다는 뜻입니다. 부채 비율 200%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B기업입니다. 자기 자본은 1,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부채 총계가 2,000억 원입니다. 2,000억 원을 1,000억 원으로 나누면 2입니다. 여기에 100을 곱하면 부채 비율은 200%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본 100원을 기준으로 부채가 200원 정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100%와 비교하면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더 많은 구조입니다. 50%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C 기업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은 1,000억 원입니다. 부채 총계는 500억 원입니다. 500억 원을 1,000억 원으로 나누면 0.5입니다. 여기에 100을 곱하면 부채 비율은 50%입니다. 즉 자기 자본 100원을 기준으로 부채가 50원 정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숫자의 의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기업을 한꺼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A기업, 자기 자본 1,000억 원, 부채 1,000억 원, 부채 비율 100%. B기업, 자기 자본 1,000억 원, 부채 2,000억 원, 부채 비율 200%. C기업, 자기 자본 1,000억 원, 부채 500억 원, 부채 비율 50%. 자기 자본은 세 기업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부채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달라집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자기 자본과 비교해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산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ROA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기업의 자산은 크게 보면 부채와 자기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상의 기업이 있습니다. 부채가 2,000억 원입니다. 자기 자본이 1,0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자산은 대략 3,000억 원의 구조가 됩니다. 이 기업은 3,000억 원의 자산 가운데 1,000억 원은 자기 자본, 2,000억 원은 부채에 해당하는 구조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공부하면 ROA에서 봤던 전체 자산이 어떤 자금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부채 비율 100%가 위험하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 100%. 이 숫자를 보면 빚이 많다, 위험하다 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해선 안 됩니다. 기업마다 사업 구조가 다릅니다. 업종마다 필요한 자산도 다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기업도 있고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숫자 자체보다 그 부채를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부채 비율도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기업의 부채 비율이 모두 200%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기업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안정적입니다. 영업활동에서 현금도 꾸준히 들어옵니다. 이자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B기업은 매출이 감소합니다. 영업적자가 발생합니다. 현금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채는 계속 증가합니다. 두 기업의 부채 비율은 똑같이 200%입니다. 하지만 위험의 정도는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숫자라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락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두 가지 경우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원리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자기 자본은 그대로인데 은행 차입금이나 다른 부채가 증가하면 부채 비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부채가 그대로여도 기업이 큰 손실을 내면서 자기 자본이 줄어들면 부채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채 비율 상승이 항상 새로운 빚을 많이 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 자본이 감소해서 부채 비율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부채가 1,000억 원입니다. 자기 자본도 1,000억 원입니다. 부채 비율은 100%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큰 손실을 내면서 자기 자본이 50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부채는 여전히 1,000억 원입니다. 새로운 부채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1,000억 원을 500억 원으로 나누고 100을 곱합니다. 부채 비율은 200%가 됩니다. 100%에서 200%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부채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본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부채 비율의 변화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채 비율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업이 꾸준히 이익을 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익이 기업 내부에 쌓이면서 자기 자본이 증가합니다. 부채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은 점점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 비율의 변화에는 부채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기 자본의 변화도 함께 작용합니다. 앞으로 기업을 볼 때는 부채 비율이 올랐다 라고 끝내지 말고 왜 올랐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부채 비율 계산에서 꼭 기억할 것. 부채 비율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산보다 중요한 것은 숫자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아졌다면 부채가 증가했는지 봅니다. 자기 자본이 감소했는지도 봅니다. 부채가 증가했다면 왜 증가했는지 확인합니다. 공장을 짓기 위한 것인지,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것인지,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빌린 것인지, 기존 부채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돈을 빌린 것인지, 이유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강 핵심 정리. 오늘은 5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부채 비율은 부채 총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둘째, 부채 비율 100%는 자기 자본 100원을 기준으로 부채가 100원 정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부채 비율 200%는 자기 자본 100원을 기준으로 부채가 200원 정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부채 비율이 상승했다고 해서 반드시 부채가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본이 감소해도 부채 비율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채 비율은 계산하는 것보다 왜 그 숫자가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부채 비율을 보면 숫자만 보지 말고 부채와 자기 자본 가운데 무엇이 변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 습관이 생기면 100%, 200%, 300% 이런 숫자의 겉부터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진 이유부터 찾게 됩니다. 다음 3강에서는 부채 비율이 높으면 왜 위험할까요? 부채가 많아질수록 이자 부담은 어떻게 변하는지, 기업의 이익이 감소했을 때 왜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지, 그리고 부채가 많은 기업이 경기 침체에서 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부채 비율, 완전 정복 3강. 부채 비율이 높으면 왜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2강에서는 부채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부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부채 총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도 배웠습니다. 부채 비율이 올라갔다고 해서 반드시 부채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본이 감소해도 부채 비율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3강에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으면 왜 위험할까요? 부채가 많다는 것 자체보다 기업이 어려워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기업이 돈을 빌리면 대부분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자입니다. 기업의 매출이 잘 나오고 이익도 많이 발생할 때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빠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감소합니다. 영업이익도 감소합니다. 심하면 적자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빌린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채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익은 줄어들 수 있지만 금융비용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기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기업과 B기업이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평소에는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A기업은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B기업은 차입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갑자기 경기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두 기업 모두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A기업은 이익이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B기업은 이익 감소에 더해서 이자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같은 경기 침체를 맞아도 부채가 많은 기업이 더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원금도 결국 갚아야 합니다. 부채에는 이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린 돈에는 만기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원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현금이 충분하다면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부족한데 큰 규모의 차입금 만기가 돌아오면 어떨까요? 기업은 새로운 돈을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채를 새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산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 때는 이런 문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가 오면 부채의 부담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율도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새롭게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차입금 가운데 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부채가 적은 기업보다 부채가 많은 기업이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은 기업을 볼 때는 단순히 부채 비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차입금과 이자 비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투자를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현금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신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너무 많다면 벌어들인 현금의 상당 부분을 이자와 원금 상환에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산업에서는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데 부채 때문에 투자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기가 오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현금이 많고 부채가 적은 기업은 경기가 나빠져도 버틸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쟁사가 어려워졌을 때 좋은 자산을 인수하거나 연구 개발을 확대하거나 시장 점유율을 높일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채 부담이 큰 기업은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를 줄이고 자산을 팔고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자금을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안전성은 평상시보다 위기가 왔을 때 더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여섯 번째, 자기 자본이 빠르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계속 손실을 내면 자기 자본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는 그대로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채가 1,000억 원, 자기 자본이 1,000억 원이면 부채 비율은 100%입니다. 그런데 큰 손실이 발생하면서 자기 자본이 50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부채는 여전히 1,000억 원입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은 200%가 됩니다. 새로운 빚을 내지 않았는데도 재무 구조가 빠르게 나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부채가 늘었는지 자기 자본이 줄었는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채 비율이 높으면 무조건 위험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기업이다, 나쁜 기업이다 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업종에 따라 부채를 많이 활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부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도 계속 적자를 내고 현금이 부족하고 사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이라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무엇을 함께 확인해야 할까요?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을 발견하면 몇 가지를 함께 봅니다. 부채가 왜 증가했는가? 차입금은 얼마나 되는가? 이자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가? 영업이익은 충분한가? 영업활동에서 현금이 들어오는가? 현금성 자산은 충분한가? 큰 규모의 차입금 만기가 가까운 시기에 몰려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은 어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연결해야 부채 비율이 단순한 숫자에서 기업의 재무 위험을 살펴보는 도구로 바뀝니다. 좋은 부채와 위험한 부채, 부채를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이 돈을 빌려 좋은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매출이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현금도 들어옵니다. 이자 비용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이익이 남습니다. 이런 부채는 성장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반대로 사업에서 현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립니다. 그 돈으로 기존 이자를 갚습니다. 다시 돈이 부족합니다. 또 돈을 빌립니다. 이런 구조가 반복된다면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부채라도 왜 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3강 핵심 정리. 오늘은 6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부채가 많으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차입금은 만기가 오면 원금 상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금리가 상승하면 부채가 많은 기업의 금융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넷째,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경기 침체가 오면 부채가 많은 기업은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섯째, 부채 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그 부채를 감당할 만큼 이익과 현금을 만들어내는가입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부채는 기업이 잘 될 때보다 어려워졌을 때 그 위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기업이 잘 될 때의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나빠져도 버틸 수 있는 재무 구조인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4강에서는 부채 비율이 높으면 무조건 나쁜 기업일까요? 성장을 위해 사용하는 부채와 기업을 위험하게 만드는 부채는 무엇이 다른지 조금 더 깊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부채 비율 완전 정복 4강. 부채 비율이 높으면 무조건 나쁜 기업일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3강에서는 부채 비율이 높을 때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 공부했습니다.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원금을 갚아야 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부채가 많은 기업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4강에서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부채와 기업을 위험하게 만드는 부채의 차이를 아주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부채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부채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가, 그리고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과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1,000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 돈으로 새로운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면서 매출이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현금도 꾸준히 들어옵니다. 이자를 지급하고도 충분한 이익이 남습니다. 이 경우 부채는 기업의 성장을 앞당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부채는 생산적인 곳으로 갑니다. 기업이 돈을 빌렸습니다. 그 돈으로 생산성이 높은 설비를 구입합니다. 새로운 공장을 건설합니다.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합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을 인수합니다. 연구개발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채가 증가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부채를 통해 무엇을 만들어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로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A 기업이 1,000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돈을 투자해서 매년 충분한 영업이익과 현금을 추가로 만들어냅니다. 이자 비용을 지급하고도 기업의 이익이 남습니다. 그리고 원금도 충분히 갚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채는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1,000억 원을 빌렸는데 매출은 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도 늘지 않습니다. 현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자만 계속 나갑니다. 같은 1,000억 원의 부채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위험한 부채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기업의 본업에서 현금이 부족합니다. 직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재료 대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 차입금의 이자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돈을 빌립니다. 새로 빌린 돈으로 기존 부채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음 해에도 사업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또 돈을 빌립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부채가 미래의 성장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부족한 현금을 메우기 위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가 늘어날 때 반드시 물어보세요. 기업의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질문합니다. 왜 늘었을까? 공장을 짓고 있는가? 새로운 설비를 도입했는가? 기업을 인수했는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했는가? 아니면 본업에서 현금이 부족한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빌린 것인가? 기존 부채를 갚기 위해 새로운 부채를 만든 것인가? 같은 부채 증가라도 이유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채를 사용하면 ROE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한 ROE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부채를 활용하면 자기 자본보다 더 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면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인 ROE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그래서 ROE가 높은 기업을 볼 때 우리는 단순히 ROE가 높으니까 좋은 기업이다 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ROA도 함께 보고 부채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제 부채 비율까지 공부하면 그 이유가 더 선명해집니다. ROE는 높은데 부채도 많다면 가상의 기업이 있습니다. ROE는 20%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이때 바로 나쁜 기업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부채를 이용해서 실제로 좋은 수익을 만들고 있는가? ROA는 어떤가? 영업이익은 안정적인가? 현금 흐름은 좋은가? 이자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가? 이렇게 연결해야 합니다. 높은 ROE가 기업의 경쟁력에서 나온 것인지 부채의 영향이 큰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업종에 따라 부채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모든 기업의 부채 비율 몇 % 이상이면 위험하다. 이렇게 하나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업종마다 사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기업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부채를 활용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 변동이 매우 크고 현금 흐름이 불안정한 기업이라면 같은 수준의 부채도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보다 현금 흐름을 함께 보세요. 기업이 부채를 갚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결국 현금입니다. 회계상 이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실제로 들어오는 현금이 부족하면 부채를 갚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은 기업을 볼 때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본업에서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는가? 이자를 지급하고도 현금이 남는가? 투자를 하고도 재무적으로 버틸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부채가 많아도 강한 기업 가상의 비기업을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해 동안 매출이 꾸준히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안정적입니다. 현금 흐름도 좋습니다. 차입금으로 투자한 설비가 새로운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이자 비용도 충분히 감당합니다. 부채 비율도 더 이상 빠르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단순히 부채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나쁜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부채 비율이 낮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C 기업입니다. 부채 비율은 낮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계속 감소합니다. 영업 적자가 반복됩니다. 현금도 계속 줄어듭니다. 기업의 경쟁력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부채 비율이 낮으니까 좋은 기업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채 비율은 기업 분석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재무 안전성과 사업 경쟁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좋은 부채와 위험한 부채를 구분하는 질문. 앞으로 부채가 많은 기업을 만나면 5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첫째, 왜 돈을 빌렸는가? 둘째, 빌린 돈으로 무엇을 했는가? 셋째, 그 투자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가? 넷째, 본업에서 충분한 현금이 들어오는가? 다섯째, 이자와 원금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다 보면 단순한 부채 비율 숫자보다 훨씬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4강 핵심 정리. 오늘은 5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부채 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둘째, 부채는 기업의 성장을 앞당기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좋은 부채는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되고 그 투자가 새로운 이익과 현금을 만들어냅니다. 넷째, 위험한 부채는 본업에 부족한 현금을 메우거나 기존 부채를 갚기 위해 계속 새로운 부채가 필요한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채 비율과 함께 ROA, 영업이익, 이자 비용, 현금 흐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빚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그 빚으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입니다. 부채를 두려워하기 전에 부채의 이유를 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새로운 이익을 만드는 돈인지 기업의 부족한 현금을 메우는 돈인지 구분합니다. 다음 5강에서는 부채 비율이 낮으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빚이 거의 없는 기업이 왜 항상 최고의 기업은 아닌지 재무 안전성과 성장성의 관계를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부채 비율 완전 정복 5강. 부채 비율이 낮으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4강에서는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기업은 아니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기업이 빌린 돈을 이용해 좋은 공장을 짓고 새로운 설비에 투자하고 그 결과 매출과 이익이 증가한다면 부채는 기업의 성장을 돕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낮으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빚이 거의 없다면 당연히 좋은 기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채 비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5강에서는 그 이유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낮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기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낮다는 것은 자기 자본과 비교했을 때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본이 1,000억 원입니다. 부채가 200억 원입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은 20%입니다. 자기 자본 100원을 기준으로 부채가 20원 정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무 구조만 놓고 보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부채가 적으면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부채가 적은 기업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금리가 상승해도 받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셋째, 경기가 나빠졌을 때 부채 상환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넷째, 필요할 때 새롭게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낮은 것은 기업의 재무 안전성을 판단할 때 분명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함정. 성장하지 않는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가상의 A 기업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현금도 많습니다. 빚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매출이 거의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도 제자리입니다. 새로운 사업도 없습니다. 연구개발 투자도 많지 않습니다. 기업이 가진 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도 않습니다. 이 기업을 단순히 부채 비율이 낮으니까 최고의 기업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재무 안전성은 좋을 수 있지만 성장성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함정.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 아주 좋은 사업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면 앞으로 큰 매출과 이익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부채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재 가진 현금만으로 투자하려니 돈이 부족합니다. 결국 투자를 포기했습니다. 몇 년 뒤 경쟁 기업이 그 시장을 차지했습니다. 부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 구조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좋은 성장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를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부채는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ROE를 공부했던 것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ROE는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기업이 많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벌어들이는 이익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다면 재무적으로는 안정적일 수 있지만 자본 효율성은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을 볼 때도 ROE와 ROA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기만 한 기업인지 아니면 안전하면서 자본과 자산까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두 기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 기업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20%입니다. 매출은 거의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도 제자리입니다. ROE도 낮습니다. ROA도 낮습니다. 이번에는 B 기업입니다. 부채 비율은 100%입니다. A 기업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부채를 이용해 생산 설비에 투자했습니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현금 흐름도 좋습니다. 이자도 충분히 감당합니다. 어느 기업이 무조건 좋다고 숫자 하나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 비율 하나만 보고 기업을 평가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업종의 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마다 필요한 자본 구조가 다릅니다. 대규모 공장과 설비가 필요한 산업은 사업을 확장하면서 부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 비율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을 놓고
부채 비율이 더 낮으니까 더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해야 합니다. 5번째, 현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부채가 거의 없고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질문해야 합니다. 그 많은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좋은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는가?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몇 년 동안 그냥 쌓아두고 있는가? 기업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 돈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기업 경영에서 부채가 무조건 많아야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없어야 좋은 것도 아닙니다. 기업의 사업 구조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부채를 사용하고 그 돈을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고 그 투자에서 충분한 이익과 현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안전성과 성장성의 균형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는 낮은 부채가 강점이 됩니다. 그렇다고 낮은 부채 비율의 장점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경기가 크게 나빠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감소합니다. 영업이익도 줄어듭니다. 자금 시장도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채가 적고 현금이 충분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적습니다. 원금 상환 압박도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리고 경쟁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새로운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안전성은 평상시보다 위기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싶은 기업.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찾아야 할까요? 단순히 부채가 가장 적은 기업일까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채를 감당할 수 있고 매출이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현금 흐름도 안정적이며 자본과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업.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부채를 이용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내는 기업. 이런 관점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을 보면 질문하세요. 앞으로 부채 비율이 매우 낮은 기업을 발견하면 좋다 라고 바로 끝내지 마세요. 질문합니다. 왜 부채가 적을까? 사업 자체가 현금을 많이 만드는가?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인가? 성장하고 있는가? 현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ROE는 어떤가? ROA는 어떤가? 매출과 이익은 성장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낮은 부채 비율의 의미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5강 핵심 정리, 오늘은 5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부채 비율이 낮으면 재무 안전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지만 부채 비율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셋째, 부채가 거의 없어도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지 않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좋은 기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넷째, 적절한 부채를 생산적인 투자에 활용해 더 큰 이익과 현금을 만드는 기업도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조건 빚이 없는 기업이 아니라 안전성과 성장성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입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부채가 적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부채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채 비율을 볼 때도 높다, 낮다.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왜 높은가? 왜 낮은가? 그리고 그 자본 구조로 기업은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까지 확인합니다. 다음 6강에서는 부채 비율이 갑자기 높아졌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부채의 증가 때문인지, 자기 자본 감소 때문인지, 대규모 투자 때문인지, 기업 인수 때문인지, 아니면 실적 악화 때문인지, 부채 비율이 갑자기 움직였을 때 확인해야 할 순서를 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부채 비율 완전 정복 6강. 부채 비율이 갑자기 높아졌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5강에서는 부채 비율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니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부채가 적으면 재무 안전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낮은 부채 비율 하나만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6강에서는 실전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기업을 살펴보다가 지난해까지 부채 비율이 100% 정도였는데
올해 갑자기 200%가 됐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바로 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갑자기 높아졌을까? 오늘은 그 이유를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의 구조부터 다시 생각합니다. 부채 비율은 부채 총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채가 증가했거나 자기 자본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첫 번째, 부채가 실제로 증가했는가? 먼저 부채 총계를 확인합니다. 지난해 부채가 1,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자기 자본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부채 비율 상승의 원인은 부채 증가입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 부채가 증가했을까요? 두 번째, 대규모 투자가 있었는가? 기업이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산 설비를 도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빌리면 부채 비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부채 비율이 높아졌다, 위험하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투자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부채 증가가 미래 성장을 위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업을 인수했는가? 부채가 갑자기 증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 인수입니다. 기업이 다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현금만으로 부족하다면 외부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부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인수한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 인수 가격은 적절했는가? 두 기업을 합쳤을 때 새로운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가? 그리고 늘어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좋은 인수라면 몇 년 뒤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인수라면 오랫동안 기업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본업에서 현금이 부족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기업이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짓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설비를 구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을 인수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빌렸을까요? 본업에서 들어오는 현금이 부족해서 운영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 급여, 원재료 대금, 거래처 대금, 이자 비용. 이런 일상적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차입금이 계속 증가한다면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특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나쁜데 차입금이 계속 증가한다면 그 이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 자본이 감소했는가? 이번에는 부채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이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본을 봅니다. 가상의 기업이 있습니다. 부채는 1,000억 원입니다. 자기 자본도 1,000억 원입니다. 부채 비율은 100%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큰 손실을 내면서 자기 자본이 50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부채는 여전히 1,000억 원입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은 200%가 됩니다. 새로운 빚을 거의 늘리지 않았는데도 부채 비율은 2배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본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왜 자기 자본이 감소했는가? 자기 자본이 줄었다면 또 질문합니다. 왜 줄었을까요? 가장 먼저 기업이 큰 손실을 냈는지 확인합니다. 적자가 반복되면 기업에 쌓여있던 이익이 줄어들면서 자기 자본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 해 반복되면 부채는 그대로인데도 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 비율 급등을 보면 부채 증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손익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일회성 손실은 없었는가? 기업의 자기 자본이 갑자기 감소했다고 해서 본업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바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특정 자산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손실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한 자산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회성 비용이 크게 반영됐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반복되는 영업상의 문제인지 일회성 요인의 영향인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현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부채가 증가했다면 현금도 함께 확인합니다. 가상의 두 기업이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차입금이 1,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A기업은 현금을 800억 원 가지고 있습니다. B기업은 현금이 50억 원밖에 없습니다. 차입금 규모만 보면 두 기업은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무 부담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볼 때는 빚만 보지 말고 현금도 함께 봐야 합니다. 9번째, 이자 비용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부채가 증가하면 이자 비용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1,000억 원입니다. 이자 비용은 100억 원입니다. 이 정도라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100억 원인데 이자 비용도 100억 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본업에서 번 돈 상당 부분이 이자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갑자기 높아지면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의 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자 보상 배율을 공부할 때 더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10번째, 한 해가 아니라 흐름을 봅니다. 부채 비율이 80%, 90%, 100%, 110%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기업과 80%, 100%, 200%, 300% 이렇게 빠르게 상승하는 기업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특히 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하면서 매출은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나빠지고 차입금은 계속 가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채 비율은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새로운 공장이 가동되고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면서 현금 흐름도 좋아지고 이후 부채 비율이 다시 안정된다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이 순서로 봅니다. 부채 비율이 갑자기 높아졌다면 먼저 부채 총계를 봅니다. 부채가 증가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자기 자본을 봅니다. 자기 자본이 감소했는지 확인합니다. 부채가 증가했다면 왜 빌렸는지 봅니다. 공장 투자 때문인가? 설비 투자 때문인가? 기업 인수 때문인가? 운영자금 부족 때문인가? 자기 자본이 감소했다면 적자가 발생했는가? 일회성 손실이 있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영업이익, 이자 비용, 영업활동 현금 흐름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6강 핵심 정리, 오늘은 6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부채 비율이 갑자기 상승하면 부채와 자기 자본 가운데 무엇이 변했는지 먼저 봅니다. 둘째, 부채가 증가했다면 왜 증가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공장이나 설비 같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때문에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본업의 현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차입금이 증가하고 있다면 더 주의해서 봅니다. 다섯째, 부채가 그대로여도 큰 손실로 자기 자본이 감소하면 부채 비율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부채 비율 하나만 보지 않고 현금, 영업이익, 이자 비용, 영업활동 현금 흐름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부채 비율이 갑자기 높아졌다면 숫자에 놀라기 전에 원인부터 찾습니다. 부채가 늘었는가? 자기 자본이 줄었는가? 왜 돈을 빌렸는가? 그 돈이 앞으로 이익을 만들 것인가? 기업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나씩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은 단순히 빚이 많고 저금을 보여주는 숫자가 아니라 기업의 재무 구조가 왜 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다음 7강에서는 업종마다 부채 비율은 왜 다를까요? 제조업과 금융업처럼 사업 구조가 다른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왜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안 되는지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비율 완전 정복 7강. 업종마다 부채 비율은 왜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채 비율의 개념과 계산법, 높은 부채 비율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나쁜 기업은 아니라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7강에선 실전 기업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업종마다 부채 비율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입니다. 같은 부채 비율 200%라도 기업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업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기업의 부채 비율은 150%입니다. B 기업의 부채 비율은 70%입니다. 숫자만 보면 B 기업이 훨씬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A 기업이 어떤 업종인지, B 기업이 어떤 업종인지도 모르면서 두 숫자만 비교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마다 필요한 공장과 설비가 다르고 돈을 조달하는 방법도 다르며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조업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조업 기업은 공장이 필요합니다. 기계도 필요합니다. 생산 설비도 필요합니다. 사업을 확대하려면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업이 가진 현금만으로 모든 투자를 하기 어렵다면 차입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진행되는 시기에는 부채 비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채가 증가했다는 사실보다 그 설비가 앞으로 돈을 벌어줄 수 있는가입니다. 반도체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새로운 공장을 만들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기에 부채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 공장이 가동되고 제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매출과 이익, 현금 흐름까지 좋아진다면 그 부채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반대로 큰 돈을 투자했는데 업황이 악화되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부채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투자 이후의 수익성입니다. 조선업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선업은 선박을 만드는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자금도 움직입니다. 선박을 계약하고 건조하고 인도받는 과정이 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부채를 볼 때 단순히 부채 비율 숫자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구조와 선수금, 현금 흐름, 수주 잔고, 수익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 구조를 이해해야 부채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도 조금 다릅니다. 건설업 역시 프로젝트 규모가 큽니다. 사업 기간도 길 수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기업을 분석할 때는 단순한 부채 비율뿐 아니라 사업장의 위험, 미분양 가능성, 프로젝트 관련 금융 부담, 현금 흐름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 비율 숫자는 같아도 사업장이 잘 돌아가는 기업과 자금 회수가 어려운 기업의 위험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기업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기업 가운데에는 대규모 공장이나 기계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좋은 기술과 서비스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유형 자산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은 제조업과 다른 자본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부채 비율을 대규모 공장이 필요한 기업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은 또 다르게 봐야 합니다. 바이오 기업도 흥미롭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은 오랜 기간 연구개발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품 매출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선 부채 비율만 보는 것보다 보유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현재 연구개발비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 동안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지, 기술 이전이나 파트너십 가능성이 있는지,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지까지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업종의 특성을 모르고 숫자만 보면 기업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은 더 특별합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금융기업은 일반 제조기업과 재무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특히 은행은 예금을 받고 돈을 빌려주면서 사업을 합니다. 따라서 일반 제조기업에서 사용하는 부채 비율 기준을 금융회사에 그대로 적용해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금융기업은 자본 적정성이나 건전성 등 그 업종에 맞는 지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업종 비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같은 업종끼리 비교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업을 분석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기업, 부채 비율 80%, B기업, 부채 비율 120%, C기업, 부채 비율 200%. 이제 비교가 조금 더 의미 있어집니다. 같은 산업 안에서 왜 C기업의 부채 비율이 유난히 높은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는가? 최근 대규모 투자가 있었는가? 차입금이 급증했는가? 실적이 악화돼 자기 자본이 감소했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업종 평균과 비교하면 이상한 숫자가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업종 평균보다 높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같은 업종 평균보다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나쁜 기업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경쟁사보다 먼저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성장 기회를 잡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투자가 성공하면 몇 년 뒤 매출과 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질문합니다. 왜 업종 평균보다 높은가?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셰카, 업종 평균보다 낮아도 질문해야 합니다. 반대로 업종 평균보다 부채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질문합니다. 사업에서 현금이 많이 발생해서 부채가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면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경쟁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데 이 기업만 성장을 멈춘 것은 아닌가? 숫자는 질문의 시작입니다. 샤차, 부채 비율의 추세도 함께 봅니다. 한 해의 숫자만 보는 것보다 여러 해의 흐름을 보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채 비율이 80%, 100%, 130%, 160%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를 확인합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 때문인지, 실적 악화 때문인지, 현금 부족 때문인지 살펴봅니다. 반대로 200%, 160%, 120%, 90% 이렇게 계속 낮아지고 있다면 기업이 이익을 쌓으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절대적인 숫자와 함께 방향도 중요합니다. 실전에서는 세 가지 비교를 합니다. 앞으로 기업의 부채 비율을 보면 세 가지 비교를 해보세요. 첫 번째, 과거의 자기 자신과 비교합니다. 3년 전, 2년 전, 지난해, 올해. 부채 비율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봅니다. 두 번째,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기업만 유난히 높은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기업의 실적과 비교합니다. 부채가 증가하면서 매출과 이익도 함께 증가하는지 아니면 부채만 증가하고 있는지 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면 부채 비율의 의미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7강 핵심 정리, 오늘은 5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업종마다 사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적정 부채 비율도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산업은 사업 확장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처럼 자산 구조가 다른 기업은 제조업과 같은 기준으로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금융업처럼 사업 구조가 특별한 업종은 부채 비율 외에 업종에 맞는 건전성 지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다섯째, 가장 좋은 비교 방법은 과거의 자기 기업,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 그리고 기업의 실적 흐름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부채 비율은 숫자만 비교하지 말고 같은 업종 안에서 이유와 흐름을 비교해야 합니다. 100%가 무조건 안전하고 200%가 무조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인지, 왜 부채가 필요한지, 그 부채로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충분한 이익과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것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8강에서는 부채 비율과 ROE, ROA는 왜 함께 봐야 할까요?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 ROE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ROA와 함께 보면 기업의 진짜 자본 효율성을 어떻게 더 잘 볼 수 있는지 쉽게 연결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부채 비율 완전 정복 8강. 부채 비율과 ROE, ROA는 왜 함께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7강에서는 업종마다 부채 비율을 보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8강에서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투자 지표들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바로 부채 비율과 ROE, ROA를 함께 보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볼 수 있게 되면 기업이 정말 사업을 잘해서 수익성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많은 부채를 이용해서 ROE가 높아진 것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ROE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ROE는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들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주가 넣은 돈을 가지고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ROE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부채입니다. 부채를 사용하면 ROE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A 기업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 1,000억 원으로 사업해서 100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ROE는 10%입니다. 이번에는 B 기업입니다. B 기업도 자기 자본은 1,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돈을 빌려 사업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순이익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본은 그대로인데 순이익이 증가하면 ROE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를 활용한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높은 ROE는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채를 잘 활용해서 이자 비용보다 더 높은 수익을 만들어내고 현금도 충분히 창출하고 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면 부채는 주주의 수익성을 높이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의 사업 경쟁력이 좋아서 ROE가 높은 것인지 부채를 많이 사용해서 높아진 것인지 구분하지 않고 ROE 숫자 하나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ROE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ROA가 등장합니다. ROA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을 이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부채를 이용해서 확보한 자산까지 포함한 전체 자산의 효율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ROE와 ROA를 함께 보면 기업의 수익성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기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 기업이 있습니다. ROE가 15%입니다. ROA는 10%입니다. 부채 비율도 크게 높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B 기업입니다. ROE는 20%입니다. 숫자만 보면 B 기업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ROA는 3%입니다. 부채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이때 질문해야 합니다. 왜 ROE와 ROA의 차이가 이렇게 클까요? B 기업은 많은 부채를 활용하면서 ROE가 높아졌을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OE와 ROA의 차이를 보세요. 실전에서는 ROE가 높다, 좋다,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ROA도 봅니다. 부채 비율도 봅니다. ROE와 ROA가 모두 안정적으로 높고 부채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기업 자체의 사업 경쟁력이 강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ROE는 매우 높은데 ROA는 낮고 부채 비율은 매우 높다면 높은 ROE의 상당 부분이 재무 레버리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채로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기업이 돈을 빌렸습니다.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새로운 생산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현금 흐름도 좋아졌습니다. ROA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ROE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부채를 생산적으로 활용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많이 빌렸는데 매출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도 줄어듭니다. ROA도 계속 낮아집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만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좋은 레버리지와 위험한 레버리지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돈에 빌린 돈을 더해서 더 큰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업이 잘 되면 수익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손실뿐만 아니라 이자 부담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라고 합니다. 좋은 시기에는 수익성을 높여줄 수 있지만 경기가 악화되면 기업의 부담을 빠르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ROE가 높을수록 부채를 확인하는 습관. 앞으로 ROE가 매우 높은 기업을 발견하면 바로 좋은 기업이라고 결정하지 마세요. 먼저 질문합니다. ROA는 어떤가? 부채 비율은 어떤가? 차입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가? 영업이익은 안정적인가?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좋은가?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지표가 연결됩니다. 이제 투자 지표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ROE는 자기 자본의 효율성, ROA는 전체 자산의 효율성,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과 비교해 부채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면 기업이 어떤 자본 구조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고 있는지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세 가지 경우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ROE 높음, ROA 높음, 부채 비율 안정적, 상대적으로 좋은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표와 사업 내용도 당연히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ROE 높음, ROA 낮음, 부채 비율 높음, 레버리지의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ROE 낮음, ROA 낮음, 부채 비율 높음, 수익성은 낮은데 부채 부담까지 큰 상황일 수 있으므로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 하나에서 숫자의 연결로 주식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 PBR 하나, ROE 하나, ROA 하나, 부채 비율 하나, 이렇게 각각 외우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 분석 실력이 높아질수록 숫자를 연결해서 보게 됩니다. ROE가 왜 높을까? ROA도 높은가? 부채는 얼마나 사용했는가?
그 부채로 이익을 얼마나 만들었는가? 현금은 실제로 들어오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합니다. 이것이 재무제표를 읽는 힘입니다. 8강 핵심 정리. 오늘은 5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ROE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둘째,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 레버리지 효과로 ROE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ROA를 함께 보면 전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ROE가 높은데 ROA는 낮고 부채 비율까지 높다면 높은 ROE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다섯째, ROE, ROA, 부채 비율은 따로 보지 말고 함께 봅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높은 ROE를 발견했다면 ROA와 부채 비율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이 정말 사업을 잘해서 높은 수익성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많은 부채의 힘을 빌려 ROE가 높아진 것인지 구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본 구조로 그 돈을 벌고 있는가까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구강에서는 부채 비율을 활용해 실제 기업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재무제표에서 부채 비율을 확인한 뒤 ROE와 ROA, 매출과 영업이익, 현금 흐름까지 연결해서 실제 기업을 분석하는 순서를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부채 비율, 완전 정복 구강. 부채 비율을 활용해 실제 기업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채 비율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부채 비율이 높으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높다고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닌 이유, 업종별 차이, 그리고 ROE와 ROA까지 연결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9강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제 기업 분석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부채 비율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기업의 이야기를 읽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채 비율부터 확인합니다. 가상의 A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부채 비율이 첫 해에는 80%, 다음 해에는 100%, 최근에는 140%가 됐습니다. 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보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아졌네. 위험한 기업인가?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먼저 질문합니다. 왜 높아졌을까? 두 번째, 부채와 자기 자본을 따로 봅니다.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부채가 늘었거나 자기 자본이 줄었거나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채 총계와 자기 자본을 각각 확인합니다. A 기업을 보니 자기 자본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왜 부채가 증가했을까요? 세 번째, 부채가 증가한 이유를 찾습니다. 기업의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입금이 증가했습니다. 이제 부채 비율 상승의 원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업에서 돈이 부족해서 빚이 증가한 것과 미래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빚이 증가한 것은 같은 부채 증가라도 의미가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좋다고 바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공장을 짓는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매출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매출입니다. A 기업의 매출이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의 수요도 좋습니다. 기존 공장의 가동률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설비 투자가 단순한 과잉 투자가 아니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일 가능성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채를 크게 늘려 공장을 지었는데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영업이익을 확인합니다. 매출만 증가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결국 이익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출은 증가하는데 원가가 더 빠르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도 확인합니다. A 기업은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부채를 늘려 투자하고 있는데 본업의 이익도 함께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ROA를 확인합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ROA를 연결합니다. ROA는 기업이 가진 전체 자산을 이용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공장과 설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ROA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면 새로운 자산이 아직 충분한 이익을 만들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ROA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기업이 늘어난 자산을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추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ROE를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ROE입니다. ROE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부채가 증가하면 레버리지 효과로 ROE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OE 하나만 보고 수익성이 좋아졌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ROA와 부채 비율을 함께 봅니다. ROE는 높은데 ROA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 부채 비율은 급격히 상승한다면 왜 그런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현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기업은 회계상 이익만으로 부채를 갚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봅니다. 본업에서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는가? 이자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가? 투자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차입금을 계속 늘리지 않아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을 확인합니다. 부채가 많은 기업일수록 현금 흐름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아홉 번째, 현금과 차입금을 비교합니다. 두 기업의 부채 비율이 똑같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A기업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B기업은 현금이 거의 없습니다. 같은 부채 비율이라도 갑자기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 총계만 보지 말고 현금성 자산과 차입금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열 번째, 이자 비용을 확인합니다. 기업이 돈을 빌리면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바로 이자입니다. 부채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조금 늘었는데 이자 비용이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면 기업이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부채가 많은 기업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본업에서 번 돈으로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11번째, 같은 업종과 비교합니다. A기업의 부채 비율이 140%입니다.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들이 120%, 150%, 160% 수준이라면 A기업만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종 평균은 50% 정도인데 A기업만 200%가 넘는다면 그 이유를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절대적인 숫자보다 비교가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위험한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상의 B기업입니다. 부채 비율이 100%, 180%, 280% 계속 빠르게 상승합니다. 그런데 매출은 감소합니다. 영업이익도 감소합니다. ROA도 낮아집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차입금은 계속 증가합니다. 현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은 증가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단순히 부채 비율이 280%라서 위험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 지표가 동시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성장 과정에 부채 증가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C기업입니다. 부채 비율이 70%에서 130%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수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안정적입니다. 새 공장이 가동되면서 생산 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에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B기업과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숫자가 만들어진 이유를 봐야 합니다. 실제 기업을 볼 때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앞으로 기업 하나를 분석한다면 다음 순서로 보면 됩니다. 첫째, 부채 비율을 확인합니다. 둘째, 최근 3년에서 5년의 추세를 봅니다. 셋째, 부채가 증가했는지 자기 자본이 감소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부채가 증가한 이유를 찾습니다. 다섯째, 매출과 영업이익을 봅니다. 여섯째, ROE와 ROA를 함께 봅니다. 일곱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여덟째, 현금과 차입금을 확인합니다. 아홉째, 이자 부담을 살펴봅니다. 열째,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합니다. 이 순서만 익혀도 부채 비율 하나를 보는 것보다 기업의 재무 상태가 훨씬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투자 지표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PER, PBR, EPS, BPS, ROE, ROA, 그리고 부채 비율. 처음에는 서로 다른 숫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업 분석에서는 서로 연결됩니다.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버는가, 주당 이익은 얼마나 되는가, 자산과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그 과정에서 부채를 얼마나 사용하는가, 그리고 실제 현금은 들어오고 있는가. 이렇게 연결하기 시작하면 투자 지표가 단순한 암기 과목이 아니라 기업을 읽는 하나의 언어가 됩니다. 구강 핵심 정리. 오늘은 5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부채 비율 숫자 하나만 보고 기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둘째, 부채 비율이 변했다면 왜 변했는지 원인을 먼저 찾습니다. 셋째, 매출과 영업이익, ROE와 ROA, 현금 흐름과 이자 비용을 함께 봅니다. 넷째,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가 늘었느냐가 아니라 늘어난 부채가 미래의 이익과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느냐입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좋은 기업 분석은 숫자를 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숫자와 숫자를 연결해서 기업의 이야기를 읽는 것입니다. 이제 부채 비율이 높다는 숫자를 봐도 겁부터 내지 않습니다. 왜 높아졌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 10강에서는 부채 비율 완전 정복 총정리. 기업의 빚을 읽는 눈, 지금까지 공부한 애 하나로 연결해서 부채 비율을 실제 투자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부채 비율 완전 정복 10강. 총정리. 기업의 빚을 읽는 눈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드디어 부채 비율 완전 정복 마지막 10강입니다. 우리는 1강부터 9강까지 부채 비율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왜 높아지는지, 높으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높은 부채 비율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업종별 차이도 살펴봤습니다. ROE와 ROA도 연결했습니다. 실제 기업을 분석할 때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오늘 10강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빚을 읽는 눈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채 비율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부채 비율은 기업의 자기 자본과 비교해서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기 자본 100원을 기준으로 부채도 100원 정도라면 부채 비율은 100%입니다. 자기 자본 100원을 기준으로 부채가 200원 정도라면 부채 비율은 200%입니다. 여기까지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계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질문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높다고 무조건 위험하지 않습니다. 부채 비율이 200%입니다. 숫자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바로 위험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왜 돈을 빌렸는지 확인합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서인가? 생산 설비를 확대하기 위해서인가? 성장하는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본업에서 현금이 부족해서 돈을 빌리고 있는 것인가? 같은 부채라도 이유에 따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부채 비율이 20%입니다. 빚이 거의 없습니다. 재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매출이 몇 년째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도 제자리입니다. ROE도 낮습니다. ROA도 낮습니다. 새로운 투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채가 적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무 안전성과 기업의 성장성은 함께 봐야 합니다. 네 번째, 부채 비율이 갑자기 변하면 원인을 찾습니다. 지난해 부채 비율이 10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가 됐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위험한가가 아닙니다. 왜 변했는가입니다. 부채가 증가했는지 확인합니다. 자기 자본이 감소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부채가 증가했다면 왜 증가했는지 봅니다. 자기 자본이 감소했다면 왜 감소했는지 확인합니다. 큰 적자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회성 손실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의 변화는 기업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좋은 부채와 위험한 부채를 구분합니다. 좋은 부채는 어떤 부채일까요? 기업이 돈을 빌렸습니다. 좋은 설비에 투자했습니다. 생산 능력이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현금도 들어옵니다. 이자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런 구조라면 부채가 기업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본업에서 계속 현금이 부족합니다. 돈을 빌립니다. 그 돈으로 기존 이자를 냅니다. 또 돈이 부족합니다. 다시 돈을 빌립니다. 매출은 감소합니다. 영업 적자가 반복됩니다. 이런 부채는 훨씬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6번째, 업종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부채 비율을 비교할 때 전혀 다른 업종의 기업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대규모 공장과 설비가 필요한 기업, 많은 유형 자산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 프로젝트 단위로 큰 돈이 움직이는 기업, 금융 자체가 사업인 기업, 사업 구조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숫자보다 여러 해의 흐름을 함께 봅니다. 7번째, ROE와 연결합니다. ROE는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었는지 보여줍니다. ROE가 높으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 레버리지 효과로 ROE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ROE를 발견하면 부채 비율을 확인합니다. ROE가 높은 이유가 기업의 강력한 경쟁력 때문인지 많은 부채를 활용한 결과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8번째, ROA도 연결합니다. ROA는 기업의 전체 자산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ROE는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ROA는 낮습니다. 부채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이런 기업을 발견했다면 높은 ROE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ROE도 안정적으로 높고 ROA도 높고 부채 비율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기업 자체의 수익성과 자산 효율성이 좋은지 추가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9번째, 현금 흐름을 반드시 봅니다. 부채는 결국 현금으로 갚습니다. 기업이 회계상으로 큰 이익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부채를 갚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은 기업일수록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봅니다. 본업에서 현금이 들어오는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가,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가, 차입금을 계속 늘리지 않아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을 확인합니다. 10번째, 숫자 하나가 아니라 방향을 봅니다. 부채 비율이 150%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숫자 하나만 보면 많은 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함께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00%, 250%, 200%, 150%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쌓으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50%, 80%, 120%, 200%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숫자의 방향입니다. 기업을 볼 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앞으로 부채 비율을 보면 높다, 낮다. 여기서 끝내지 마세요. 왜 높은가? 왜 낮은가? 최근 몇 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가? 부채가 늘었는가? 자기 자본이 줄었는가? 돈을 왜 빌렸는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가? 매출은 증가하는가? 영업이익은 증가하는가? 현금은 들어오는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 ROE는 어떤가? ROA는 어떤가?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은 어떤가? 이 질문들이 쌓이면 부채 비율이라는 숫자가 기업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투자 지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PER은 기업의 이익과 주가를 연결해서 봅니다. PBR은 기업의 자본과 주가를 연결해서 봅니다. EPS는 주식 한 주가 만들어내는 이익을 봅니다. BPS는 주식 한 주에 해당하는 자기 자본을 봅니다. ROE는 자기 자본의 수익성을 봅니다. ROA는 전체 자산의 수익성을 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그 기업이 자기 자본과 비교해 얼마나 많은 부채를 활용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제 각각의 숫자가 조금씩 연결됩니다. 투자 지표 공부의 진짜 목적, 우리가 투자 지표를 공부하는 이유는 공식을 외우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몇 %면 좋다, 몇 %면 나쁘다, 이런 단순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기업을 보면서 왜? 라고 질문하기 위해서입니다. ROE가 높다, 왜 높을까? 부채 비율이 상승했다, 왜 상승했을까? ROA가 떨어졌다, 왜 떨어졌을까? 매출은 증가하는데 현금 흐름은 나빠졌다,
왜 그럴까?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투자 지표는 암기해야 하는 숫자에서 기업을 분석하는 도구로 바뀝니다. 부채 비율, 완전 정복, 최종 핵심 정리. 마지막으로 1강부터 10강까지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과 비교해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둘째, 부채 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위험한 기업은 아닙니다. 셋째, 부채 비율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기업도 아닙니다. 넷째, 부채 비율이 갑자기 변하면 부채와 자기 자본 가운데 무엇이 변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부채가 증가했다면 왜 빌렸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여섯째,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합니다. 일곱째, 한 해의 숫자보다 여러 해의 흐름을 봅니다. 여덟째, ROE와 ROA를 부채 비율과 함께 봅니다. 아홉째,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 이자 부담까지 확인합니다. 열째,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부채의 크기보다 그 부채를 감당하고 이익으로 바꾸는 기업의 능력을 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핵심 문장입니다. 좋은 투자자는 빚이 많다는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그 빚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갔으며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봅니다. 이제 재무제표에서 부채 비율이라는 숫자를 만나면 예전처럼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의 성장, 수익성, 자산 효율성,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 안전성까지 서로 연결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업의 빚을 읽는 눈입니다. 부채 비율 완전 정복. 1강부터 10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